여러분들 우리가 이 반도체 사이클을 유심히 잘 보시려면 메타 주가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메타를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 메타 실적까지 확인하고 나면 저는 또 다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아직까지는 경쟁이 끝나지 않았고 에이전트 AI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좀 더 돈을 쓸 수 있습니다라는 흐름이 또 긍정적인 분위기를 갖고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또 이상한 결론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월마트 주가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월마트요? 네. 월마트 주가가 좀 흘러내려야 됩니다. 저는 월드컵이 끝난 지금부터 미국 소비는 민낯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또 희생양을 하나 끄잡아내는데 그 관련된 그림들 몇 가지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걸 보면 반도체 피크 아웃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중국산 AI가 싸고 좋다더라. 그럼 이제 투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불안감이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런 불안감들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실까요? 예, 그때 두 분이 진행자는 아니셨는데 한 달 전에 출연했을 때 우리 문홍철 팀장하고 같이 이진우 소장님 진행할 때인데 제가 그날 한 달 전이죠. 그때 한참 반도체 주가들 코스피 이제 막 8천을 이제 뚫고 좋았을 올라가느냐 이제 뭐 그때 8천 선도 넘지 않았을 때예요. 뭐 그렇게 분위기 좋을 때인데 제가 약간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이 프리캐시플로우 관련된 논란들 제가 반기 자료를 5월 달에 작성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썼던 반기 자료의 제목이 뭐 AI와 금리 쇼크라고 해서 이 AI 산업이 이제 채권 시장에까지 미치는 부담. 제가 올해 썼던 리포트 중에 고객들 특히나 채권 시장 종사자들인데 그분들이 제일 인상 깊게 기억해 주시는 보고서 제목이 좀 뭐 몇몇 분들은 기억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죽어야 제가 채권이 산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 연초에 코스피 5천 돌파하면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인포맥스 여기 연합뉴스 경제 TV나 또 다른 방송 나가서도 채권 하지 마시고 주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운도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한국이 그 흐름을 잘 탔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증시는 대단히 좋은 흐름일 거고 하반기쯤에 이제 반도체 업황들이 얼마나 이 그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냐. 다 작년부터 올 초까지 올라오는 그 가격의 기울기가 작년에 DDR5 범용 칩 가격이 그냥 일반 칩이죠. 그게 한 5달러 하던 게 올해 상반기에 30달러 중반을 넘더니 올해 2분기 넘어선 지금 45달러, 50달러 가까이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게 전자닉스의 주가에도 도움을 줬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유지 가능할 거냐.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던지면서 올해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그때 출연했을 때 저도 심지어는 반도체 ETF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했는데 그 뒤에 한 달 뒤에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다 정리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다 정리 못했어요. 근데 반은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흐름에서 다 정리는 어렵고 단기적으로 이제 그 뒷걸음질 치기 시작할 때 제가 뭐 좀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칩 가격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기대가 저희 반도체 담당하고 얘기해봐도 저도 그 점은 믿고 있습니다. 아직 이 AI가 주는 멋진 신세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구글 실적이 내일 모레 발표 나고요, 목요일날. 네. 그다음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제가 지난 방송 때 다 미처 다 얘기를 못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반도체 사이클을 유심히 잘 보시려면 메타 주가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메타를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 메타 실적까지 확인하고 나면 저는 또 다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아직까지는 경쟁이 끝나지 않았고 에이전트 AI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좀 더 돈을 쓸 수 있습니다라는 흐름이 또 긍정적인 분위기를 갖고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AI 사이클이 여기서 벌써 끝났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심지어는 우리 한 달 전에는 피지컬 AI까지 생각하면 그렇죠. 뭐 이게 1, 2년 사이클이 아니라 뭐 10년 주기 사이클로 아직까지 확장기가 있는데 단기에 조금 무리하게 끌어올려진 과잉 투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해 뒷단에 가면 고민해 봅시다. 그 정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좀 그때보다는 디테일 몇 가지는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AI와 금리 쇼크라니 AI가 대체 금리에 무슨 영향이야?라고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채권은 소외 자산입니다. 소외된 자산. 아예 관심이 없으시죠. 1년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부에 10년 돈을 빌려주시면
오늘 지금 현재 1년 이자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4.3%입니다. 작년 5월 달에 2.5%, 2% 중반밖에 주지 않았던 그 10년짜리 국채가 작년에 우리 뭐 1% 성장도 못한다 그렇게 어려운 경제 여건들이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준금리도 우리가 2.5까지 낮추고 더 내려갈 거다 뭐 그런 기대도 가지고 왔었는데 근데 그 금리가 지금 현재 4.3%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사람들이 채권을 안 사요. 예. 이자 많이 준다 해도 필요 없어요. 왜? 주가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주가의 투자 기대 수익률도 좋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제가 또 이전에 출연했을 때 몇 번 얘기 드렸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핵심 용어 중에 하나가 치플레이션. 최근에 아이폰 같은 거 이제 애플이 요즘에 앓는 소리 하기 시작했잖아요. 약간 얄밉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얄밉긴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데이터 센터나 AI 쪽 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메모리라든지 모든 칩 가격들이 다 올라 버리니까 우리도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 제가 상반기에 가전은 오늘이 제일 싸니까 바꾸실 분들도 빨리 바꾸시고 그게 하반기에 내구재들 교체 수기를 길게 만들 것이다. 그게 일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이 최근에 뭐 트럼프가 다시 전쟁 리스크에 유가를 조금 튀기고는 있지만 유가가 안정된다고 해도 요 칩 가격, 가전 뭐 이런 데 가격도 올라간 것 때문에 일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쪽에 매파 위원들의 논거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하면은 주식 하루만 잘 투자해도 채권 1년 이자 수익이 넘게 나오는데 물론 최근에는 좀 실망스럽게 손실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버는 구간에서 치플레이션까지 채권 시장은 주식에 지금 이 AI 사이클에 약간 좀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 또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저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경제를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이 뭐겠습니까? 투자죠. 네. 이 투자의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할 텐데 그 돈을 누가 지금 제일 많이 빌려 쓰죠? 지금 미국 경기를 다 끌고 가는 투자에 역시나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빌려 쓰는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되게 상징적인 그림인데요.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 누워서 길게 뻗어 있는 게 우리 1차 산업혁명 때 철도 투자할 때 이 장기간 동안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가를 조정해서 투자 금액들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혁신 산업들 뭐 이제 산업혁명에 준할 정도의 투자들이 들어올 때 그때들 돈이 들어간 기울기들을 보시면 와 이렇게 돈들을 많이 썼구나 하는데 이게 최근에 AI에 우리 투자하는 이 기울기입니다. 수직이네요, 그냥. 네, 제가 저번에 나와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멋진 신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AI가 우리의 많은 삶의 편안함과 나중에는 이제 물리적으로까지 이제 로봇이 대체해 줄 텐데 단기간에 그 너무 멋진 신세계다 보니까 단기간에 투자에 대한 비용이나 이쪽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캐즘. 네. 캐즘이 뭐죠? 이렇게 돈 되는 사업거리가 생기면 너도 나도 이제 돈을 벌어보겠다고 뛰어들게 되죠. 우리 앞에 있던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시대도 다 있었는데 보통 이 캐즘을 얘기할 때 여러 사업자 경쟁자들이 뛰어들었을 때 그러다 보면 과잉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이 과잉 투자 과정에서 딱 침투율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보급이 됐느냐. 보통 캐즘에 진행될 때 성숙기에 들어가기 전에 딱 어느 정도 수준 40에서 50% 사이 정도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란 게 가려지고요. 거기서 승자 위너가 나오면 나머지 50%의 확산기 동안 그 위너가 우리 제일 대표적으로 인터넷 포털 시대에 미국엔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우리나라엔 네이버라는 회사가 네. 있었죠. 이번에 AI도 보시면 이 침투율이 저 같은 그러니까 주식 전략가라든지 테크 쪽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뭐 AGI가 좀 목전에 와 있긴 하지만 그 다음 시대까지 열면 침투율을 아직까지 그렇게 뭐 30% 이상은 캐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같이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그러면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왜 이렇게 이제 좀 노이즈들이 많고 요 근래 그 애플이 오픈 AI에 소송 걸었던 뉴스 혹시 보셨나요? 그 뉴스 플로우를 뒤에서 지금 가장 크게 부풀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일론 머스크죠. XAI의 주인께서 이 지금 AI들끼리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소송까지도 논란이 되면서 이것도 아주 단편적인 이슈지만 앞으로도 되게 중요한 이벤트일 텐데 저는 어느 정도 좀 성숙기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래서 저는 뭐 올해 당장 시장이 부러진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많은 자금들에 대한 투여들이 진행돼 왔는가 이런 부분들의 베이직한 내용들을 좀 한번 깔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네. 지금의 저희가 반도체를 보는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경쟁을 지속할 만한 돈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채권 발행하고 증자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금리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 조달이 언제까지 가능한 거냐. 이제 지금까지가 맥스다. 이제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번 실적 시즌에 나올까봐 저희가 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드리면 지금은 너무 기웁니다. 제가 방금처럼 그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투자자분들이 믿어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 제 전문 분야가 사실은 뭐 테크나 AI 쪽 주식 전략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뭐 테크 담당이나 주식 전략가들이 올해 뭐 7월 초까지 너무 낙관론을 얘기할 때 전 반대 쪽에서 오히려 한 발 물러나서 오히려 덜 바이어스를 가지고 조금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저조차도 최근에 주가 빠지는 걸 보면서 아까 제가 반만 정리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들고 왔던 반도체 ETF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이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코스피가 6,000포인트대까지 이렇게 6,500 정도 선까지 터치했는데 이 정도까지 무너질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조금 이제 수급이 꼬여 있는 것까지 같이 악영향이 더해졌는데 여기서 그림 하나만 또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건 아닌데 좀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쏠림에 대한 걱정들도 분명히 좀 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게 미국의 전체 주시장에서 단일 업종 그러니까 시장에서 비중을 차지한 건데 철도가 아까 역사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썼다. 철도 산업이 전체 시총의 63%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역대 단일 산업들 중에 최고의 비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AI 관련 투자 업체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일부 거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제 4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엔 AI는 철도 버블을 뛰어넘을 정도의 혁신인데 그러면 이 정도의 가치를 준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쏠림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고 기회를 볼 룸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니까 조금 오른쪽 그림으로 연결해서 봐주시면 이게 니프티 피프티 또 유명했죠. 미국의 주식 네. 버블이 있었던 니케이 닷컴 버블. 그러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느냐. 한 업종이 한 산업이 전체 시장의 40%를 넘어가면 우린 그때부터 되게 이거 하나의 흥망성쇠에 이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두 종목이 전체 시총의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쏠림의 영역에 들어온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작은 이슈 이벤트에도 조금 이제 흔들림이 커지고 그런 부담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도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림이 제일 메인이죠. 지난번에 와서도 이 그림은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게 얼마 전에 뭐 모건 스탠리에서 되게 반도체 관련돼서 좀 걱정스러운 리포트. 그게 이제 7월 달에 나왔던 7월 두 주째 나왔던 리포트인데 네. 내용이 저랑 똑같아요. 제가 이거 5월 달에 저 반기 자료에 제일 메인으로 이제 테크 쪽에 넣었던 그림인데 작년까지 우리가 불편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 캐펙스 늘어나는 이 기울기, 이 압력들을 놓고 보면 프리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내 잉여 현금을 남겨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올해 이게 폭발을 하고 있죠. 아까 제가 DDR5 $5 DDR5의 기능이 법용칩의 기능이 뭐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네. 뭐 저기 뭐냐 GPU 중에 베라 루빈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HBM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새로운 거니까 좀 더 비싸게 살 수 그러니까요. 있다고 하지만 DDR5 똑같은 기능 하는 걸 10배를 주고 산다. 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그림에서 제가 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정도 되는 회사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미 CDS 쪽에서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캐시플로우가 마르고 있는 오라클 같은 회사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오라클은 뭐 AI 관련돼서도 뚜렷하게 뭐 결과물이 없고요. 근데 그 다음 약한 고리로 제가 그때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메타가 내년 상반기쯤 가면 프리캐시플로우가 마른다. 이것도 2028년 9년 28년을 넘어서 9년까지 그려보면 프리캐시플로우가 다시 확 늘어나는 그림으로 나와요. 왜?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고 나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뭘 걱정하느냐? 그건 2년 뒤, 3년 뒤 가봐야 알 일 아니냐. 네. 지금 어려운 이 구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 구글보다 다음 주 30일 메타 실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반을 정리한 날이 언제였냐면 메타가 이건 저는 지금 투자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닌데 남는 컴퓨팅 능력을 외부에 판매하겠다라는 게 7월 첫째 주인가 7월 그 10일 그 되기 전 주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날 메타 주가가 8%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심이 터진 거예요.
이제 AI 경쟁에서 좀 터지고 있는 메타가 드디어 뭔가 좀 투자나 이런 거를 줄이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재배치입니다. 저희 테크 담당하고 얘기를 해보고 저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배치.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AI 끌고 왔던 헌옷은 이제 이 새 트렌드에 맞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건 내가 넘겨줄 테니까 하고 나는 새 트렌드, 새 유행을 다시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메타가 그런 얘기를 할 거라 봅니다. 메타가 이번에 뮤즈 스파크라고 하는 자기네들 이제 우리도 이제 생성형 그림을 그려주는 AI의 기능들이 생겼어 이러면서 조금 뒤처진 듯 보이지만 여전히 투자에 대한 계획과 그쪽에 대한 계획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금은 약간의 의심이 들어왔고 그 메타 남는 컴퓨팅 능력을 좀 외부에 넘기겠다고 하는 건 재배치. 헌옷을 넘기고 새 옷을 다시 깨끗하게 입는다면 그렇게까지 이 AI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무너지는 쪽은 아니다.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근데도 시장은 지금 그 소리를 꼭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네. 그러면은 네. 그냥 딱 한번 이게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면 그러니까 메타 실적 발표 때 네. 어떤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안도하고 네. 어떤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실망할 것인지 예. 그러니까 우리 투자 계획은 더 확대된다라는 쪽의 단어들이 조금 섞여주면 그러니까 예상치만 내놔도 지금 시장 입장에서 또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우리는 투자 계획들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됐던 아까 뮤직 스파크와 같은 자기네들의 이제 AI 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연동해서 나오고 있는 건 그 정도의 후속 조치들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 이제 증자도 하고 차입도 하면서 좀 부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캐시플로우가 내년도에 떨어진다고 우리 걱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려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메타 주가에서는 투자 계획의 확대, 추가적인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빅테크가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려면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알파벳도 증자도 하고 회사채도 발행하고 아마존도 회사채 발행을 한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포인트가 아마존 회사채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원래는 이들 기업의 채권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할인 거래가 되더라.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자금 조달하는데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걱정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메타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 관건은 메타가 이제 자금 조달을 증자 아니면 회사채 발행해야 되는데 네. 이 주가에서 증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럴 수 있죠.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소화가 될까요? 이 빅테크들의 채권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그 부분이 딱 돌아가는 고리에서 제가 이거 하이퍼스케일러들 캐시플로우나 이런 게 분명히 올해 뒷단에서 내년도 가면 또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좀 이상한 결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 프라이싱으로는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무려 1.5회 내년 상반기까지 2회 인상을 프라이싱하고 있거든요. 그 일부 아이비들 중에서는 올해 BOA가 제가 알기로는 리포팅을 그렇게 했는데 3차례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네. 저는 상당 부분 진짜 실제로 올해 하반기 중에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환경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제가 좀 분석가로서 그렇게 단언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방송을 많이 보실 텐데 채권 투자를 일부 있으시겠지만 하반기 시장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시장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워시 신임 의장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이 그림부터 보시죠. 방금 우리 그 앵커께서 열매 네. 진행자께서 얘기하셨던 이 부분이 제가 이것도 역시나 그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했던 게 지금 현실화됐고 저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연준 통화 정책까지 연결해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사모대출 네. 가장 빌리면 안 되는 영역이죠. 거기서도 누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돈을 제일 많이 빌렸습니다고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아까 메타 얘기를 또 했지만 메타가 블루아울이라고 하는 우리 대표적인 사모펀드에서 그것도 부채 비율에 안 껴넣으려고 무슨 그 데이터 센터를 임대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좀 꼼수도 부리긴 했지만 금리는 일반 사무대출보다는 좀 조건이 낮은 편이라고 해도 사무대출 시장을 차입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작년에 전체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량이 1조 8천억 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올해 1분기쯤에 추정한 수치거든요. S&P에서.
2조 2,500억 달러. 대략 23% 정도가 는다. 근데 이게 2분기 값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거보다 좀 더는 2조 5천억 달러까지도 조달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작년 대비 무려 30%의 증액인데 팬데믹 때 늘어나는 속도와 비슷할 정도로 차입 조건이 되게 이걸로 사실은 국채 시장도 미국채 시장도 구축 효과 뭐 얘기를 이 AI 쪽에 조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금리가 훨씬 좋고 미국 정부의 신용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비슷하죠. 네. 뭐 이런 쪽에 투자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얘기했던 이 조건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가 들어올 거라 보는데 요게 이제 BIS에서도 똑같이 자료를 써서 7월 달에 나온 리포트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들 AI 기업들의 펀딩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게 투기 등급, BBB 등급의 미국 일반 기업들의 부도율입니다. 이건 신용 스프레드가 아니라. 작년에 조금 이제 그 해방에 날 때 노이즈가 있은 이후에 그래도 안정화되는 분위기인데 AI 이쪽 관련된 투기 등급 업체들은 작년 해방에 날 때 받았던 스트레스랑 비슷한 수준의 부도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게 7월 이제 막 들어올 때까지 주가긴 한데 25년 이후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메타 주가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메타가 올해 적어도 4분기 정도까지는 주가가 급락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급락하면 완전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쪽인데 계속 좀 흘러내리는 쪽에 머물러 주는 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아직까지는 돈을 쓴다라는 내가 이익을 남기지 않고 아직은 경쟁하면서 투자를 이어간다는 쪽에서 메타의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메타 주가가 7월 그 아까 얘기드렸던 남는 컴퓨팅 능력을 판다는 날 8% 오른 날 마이크론이 10% 빠지죠. 그날 이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까지도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그 분위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른 게 최근에 순환매라고 하면서 M7 중심 하이퍼스케일러들 주가들이 조금 반등해 줬거든요. 그거를 뭐 이제 과열됐던 칩업체들의 그 부담들이 조금 이제 해소되면서 조정이 됐으니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기업들의 투자 계획들이 살아나면서 이 분위기를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절대 조달하는 양에 대해서는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늘어서 부담이라고 하면 여기서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수단은 딱 앵커님이 지금 보셔도 하나죠. 가격으로 뭔가 좀 안정해 줘야 돼요. 그럼 채권의 가격이 뭐죠? 금리죠. 금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연준이 뭐 한 번 정도 올리는 거는 미국 경제 뭐 양호한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걱정할 것인가? 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쪽 조달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거를 굉장히 키울 수 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이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저는 이제 빅테크가 회사채 찍는 거는 금리의 문제이지 발행이 안 되지는 않잖아요. 아유 그 정도 기업 신용도에 있는 기업들의 네. 그 조달이 안 되면 그건 신용 경색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급증하는 발행량에도 불구하고 조달은 된 건데 이제 제가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은 돈의 양이 있는 건데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흡수해 버리면 고래가 물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저같이 옆에 있는 새우나 물고기들은 먹을 물이 있나? 그래서 B등급, C등급 이런 시장이 지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모기지론이나 이런 다른 시장의 그러니까 자금 조달 상황은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자료를 미리 보셨나 보네요. 우리 보지 못했어요. 앵커님이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도 안 보셨을 네, 것 같은데 봤습니다. 네. 그 뒷내용을 그대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지금 짚어봐야 돼. 그러니까 네. 올해 제가 2분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매크로가 중요하지 않은 시장이다. 근데 그 매크로가 중요하지 않은 가운데서 수급이 아까 얘기했던 AI 쪽 반도체 쪽으로 다 쏠려 들어가면서 사실 나머지 좀 좋은 업종들도 있고 했는데 애널들이 좀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그렇죠. 왜 돈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이 너무 좋아 보였으니까. 근데 지금 또 그쪽이 흔들리니까 우리 모두가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찝으셨지만 이 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이미 헌도금리나 여러 가지 장치들에 나와 있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매파 강도를 놓고 보면 이 정도 매파 수준이면 올린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 상황까지 왔어요. 제가 연준이 금리 인상 못합니다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프라이싱 자체로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미국 물가가 지난 6월에 조금 유가 안정되면서 전월 대비로 이제 마이너스도 나와주면서 전년 대비 4% 넘었던 게 3% 중반까지 떨어졌지만 3% 중반도 사실 목표 수준 2% 대비 많이 높죠. 네. 그러니까 올해 여전히 이제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고민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제가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이 그림이 뭐냐면 요 왼쪽 그림부터 보시죠. 이게 실제 부도율은 생각보다 낮죠. 네. 근데 이 위에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거나 아니면 뭐 현물 자산을 받아가지고 뭐 부채를 좀 버티게 해줬고 현물 출자 같은 걸 해서 버티게 네. 해줬거나 실질적으로 부도가 났어야 되는데 버틴 회사까지 쳐가지고 실제 부도율 대비 그걸 따지면 지금 부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왜 높을까요? 이게 팬데믹 때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 가운데 그림 보시고도 또 충격받는 분들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네. 이게 미국의 카드, 그다음에 자동차 대출 좀 장기이죠. 90일 연체를 한 분들이 금융위기 수준을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머, 저는 이 차트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은 네. 그러면 이거 무슨 다시 금융위기가 오는 네. 건가요? 네. 라고 얘기를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뉴욕 연은에서도 좀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왜 힘드냐 아까 정확하게 짚으셨지만 이 금리가 높은 우리 미국 기준금리는 사실 2024년이 5.5로 지금 3.75보다 상당 기준 더 높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어요. 왜? 22년부터 우리는 제로 금리일 때 뭐 모기지로 치면은 3% 이하 모기지 금리가 그때 3%도 안 됐거든요. 나머지 대출 금리들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차입을 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었는데 이게 평균적인 미국의 대출이라든지 대체 자산들의 만기 구성들이 사모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냐?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게 네. 이제 긴축한 지 5주년이 지나고 기준금리가 3.7로 떨어졌지만 미국 모기지 대출 금리는 여전히 6% 중반이 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그 지난 작년 재작년 175bp의 금리 인하를 해줬는데도 사람들은 지금부터 금리 고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영어로 표현하면 higher for longer. 고금리 장기화의 피해가 금리를 올렸던 24년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대출들은 보통 만기가 있으니까 그게 롤오버 되는 그 기간이 지금부터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하위 계층 20%는 이미 망가졌다. 그 증거가 이 연체율로 나온다. 신박하네요. 근데도 왜 금융위기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연준은 금리를 올린다는 소리를 하느냐. 이 오른쪽 그림에 뉴욕 연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카드 대출 받아보신 분은 연체하는 기간이 90일짜리 연체가 많을 것 같으세요? 30일 연체가 많을 것 같으세요? 만기 짧은 쪽에 빈도가 그쪽이 짧으니까 하다 보면 30일 한 달 지나서 연체하는 이쪽이 많아야 되는데 이쪽 연체율이 낮아요. 몸통 구간으로 전이가 안 됐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극화가 금융위기 2008년 일어나고 나서 지금 18년이 지났죠.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 양으로는 미국 가계 하위 20%는 이미 망가졌지만 그들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질적인 면은 20%가 되느냐 이제 되지 않는 거죠. 2008년에는 양이 20% 질도도 20%가 돼서 이 연체율이 올라왔을 때 대단한 금융위기에 문제를 일으켰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이 사람들은 이미 나둥그러져 떨어져 있지만 아니 몸통으로 전이는 안 되는데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데가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심으로 해서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보시면 사모대출이 올해 이건 제가 여기 방송 출연해서 차트를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만기 도래액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부터 급증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모대출이 언제부터 많이 팔렸느냐? 얘가 대체로 인기를 끌었거든요. 팬데믹 들어와서 해외 이제 부동산 오피스들이 공실이 터지다 보니까 그거에서 부실화가 되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을 대체 자산의 제일 대표였던 부동산을 오피스를 대체해서 뭘 하지? 그때 이 사모대출 시장이 큰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평균 만기가 얼마라고 얘기드렸죠? 5년이요. 네. 5년. 지금 딱 그 5주년이 지나면서 올해부터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연준이 작년부터 금리 인하를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그림이 뭐냐면 요 회사가 상장돼 있는 이 BDC 사모대출 대표적인 상품에 그 기초자산가 공시돼 있는 거에 기초자산가 이게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공시가 돼 있는 애들이니까 네. 조금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1000이 기초자산가가 이제 베이스여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라고요? 700이 깨졌어요. 20% 30%가 이미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뒤집어서 얘기 드리면 무슨 얘기냐? 아까 가계 신용하고 똑같습니다. 하위 기업들도 하위 20%는 이미 벌써 이 높은 금리 수준에서 마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모대출 쪽에서 노이즈가 자꾸 나온다고 봅니다. 작년에 보시면 미국에서 자동차 서브프라임 대부업체들이 맞아요. 파산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연동해서 나타났던 건데 근데 왜 문제가 없느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안 벌어지죠. 몸통인 제도권까지는 영향이 덜 미쳐지고 있는 거죠. 저도 이걸 보면서 아직까지는 지금 3.7의 금리에서 지금 이 하이어 포 롱거에 부담이 들어오지만 여기서 연준이 한번 틱 위쪽으로 한 걸음만 틱 올라가면 이 괴리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 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거죠. 이 두 업체 아까 제가 메타의 주가가 좀 빠져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망가지면서 반대쪽에서 그 프리캐시 플로우를 그대로 받아서 쌓아 올리는 회사들이 어디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에요. 칩업체들 그거 요즘 또 비교해서 보여주는 차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계속 돈을 써서 캐시가 마르는데 반대쪽에 있는 반도체 칩업체들은 캐시가 이렇게 쌓이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자닉스가 최근에 채권 시장에 큰 손도 내주시는 그런 모습인데 상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금리도 같이 끌려 올라갔다. 왜? 아까 제가 치플레이션 얘기했죠.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의 열기가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같이 끌려서 갔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빠지는데 근데 금리가 같이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져줘요. 왜 안 빠져주죠?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네. 전쟁이 안 멈추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로 다음 주까지 트럼프가 또 타코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저는 분명히 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거라 보는데 얻을 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중간선거 한 분기밖에 안 남았고 네. 여기서 타코를 해서 유가를 80불 내외로 80불 이내로 다시 떨어뜨려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쪽에서 노이즈나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중요하죠. 아까 제도권으로 전이가 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 드렸죠. 네. 그 3호 그 대출 쪽 기초자산가가 뭐 20, 30%가 날라가 있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 아직 견고하지 않느냐. 근데 그 하이힐드 제도권에 가장 취약한 CCC 등급.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베이직한 애죠. 걔 신용 스프레드가 최근에 고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이힐드는 생각보다 아직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쪽 약한 골 있죠. 근데 얘가 뭐하고 지금 연동돼서 올라가고 있죠? 미국채 2년 금리. 미국채 2년 금리는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얘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네. 제가 아까 연준의 금리 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너무 지금도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너 아까 뭐 연준이 금리 올리면 하반기 시장이 없다고? 네. 이 두 영역에 데미지가 상당히 크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에서의 스트레스가 그래서 연준이 저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월시 의장이 최근에 되게 희한하게 포워드 가이던스도 없애고요. 맞아요. 5개의 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를 또 좀 더 빨리 보는 지표로 전환시키겠다. 물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 그런 걸 하면서 시간 벌기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금리가 높았던 단에서의 스트레스들이 상당히 쌓여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컨트롤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되게 엣지뷰를 좀 유지하고 있어요. 무슨 엣지뷰냐? 아무도 또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작년 저희가 여름에도 그랬고 재작년 여름에도 저는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는 미국 하반기에 금리 3번이나 할 거다. 재작년에도 3번이나 할 거다. 6월 FOMC까지 시장 컨센이 어떻게 됐냐면 심지어 연준의 점도표조차도 작년엔 2번, 2024년에 1번밖에 인하 못 해준다고 했어요. 그때도 다 물가 때문에. 네. 근데 3분기에 생각보다 고용지표가 흔들리고 났더니 통화정책이 전환이 됐죠. 자, 제가 여기서 또 이상한 결론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는 원래 우리 문홍철 팀장이 잘하는 건데 네. 저 뭐 오늘 사파가 없으니까 네, 사파와 전파. 제가 이상한 결론 하나 아까 메타의 주가가 조금 희생양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우리나라에 많지 않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트코를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월마트 주가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월마트요? 네. 월마트 주가가 좀 흘러내려야 됩니다. 아, 왜 월마트 주가 흘러내리면 그거 느낌이 어떠세요? 월마트라고 하는 미국의 제일 대표적인 대형 할인마트잖아요. 네. 그 월마트 주가가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앵커님 어떤 느낌이세요? 뭔가 경기가 잘 안 굴러가나?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미국 소비가 특히나 약해지나? 소비가 약해지나. 네. 저는 미국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양호함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 우리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무도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6월 5일 첫째 주에 5월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로 위로 나온 날 그날 앵커님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미국 경제가 아주 호조로 잘 나왔어요. 근데 그날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 안 나시죠? 그걸 그거 하루하루 근데 되게 올해 나스닥 지수 움직인 날 중에 가장 반응이 격렬했어요. 4% 빠졌어요. 아.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는데 그날 나스닥이 하이퍼스케일러고 뭐 반도체 업체고 다 빠졌어요.
금리 올릴까봐 그런 건가요? 굿 이즈 배드죠. 아, 지금 미국 시장,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반기 시장에 뭐 어려움 뭐 이런 걸 되게 쉽게 운운했던 게 실제 올리지도 않았어요. 고용지표 하나 잘 나와서 야 이러다가 이거 유가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려봐야 그 유가 통제도 안 되고 그걸로 공급 물가는 조금 비비면서 어떻게 좀 버텨보지 않을까 했는데 고용이 잘 나와 버리니까 이거 진짜 올리는 거 아니야? 그날 나스닥이 4% 빠지더라고요. 저 그때부터 아니 뭐 늘 느끼는 거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미국 지표가 슬로우해지는 과정에서 저는 되려 아까 제가 월마트 주가를 얘기했죠. 네. 그거 관련된 그림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 텐데 저는 월드컵이 끝난 지금부터 미국 소비는 민낯을 좀 보여줘야 된다. 아, 지금부터 좀 슬로우해져야 된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우리 월마트 주가가 빠져야 우리가 산다. 이런 쪽으로 또 희생양을 하나 끄잡아내는데 예, 그 관련된 그림들 몇 가지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여드리면 여기 왼쪽 그림 요거 하나를 봐주시면 여기 이 막대기들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월간으로 월급을 얼마나 받는가 이게 한 3개월치 평균을 냈는데요. 우리 가만히 아까 제가 5월 고용까지는 되게 호조였다고 얘기드렸죠. 그래서 그게 5월 한 달만 반짝한 게 아니라 3월, 4월, 5월 그 3개월 동안 미국 일자리가 평균 18만 개가 늘었어요. 3개월 동안 18만 개가 는 게 아니라요. 그 3개월 동안 평균으로 그러니까 대략 합치면은 예, 54만 개, 55만 개가 가까운 일자리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국 고용 지표가 24년 하반기부터 일자리가 줄어오면서 좀 위축되다가 이제 큰 틀의 바닥을 잡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뭐 전환, 이제 인하는 없어요. 뭐 이런 쪽으로 콜이 다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를 주목했습니다. 뭘 주목했느냐? 그 3개월 동안 평균 일자리가 18만 개 늘는데 미국의 임금은 3개월 동안 평균 0.2밖에 안 늘었네. 일자리가 호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뽑으려고 하는 거고 그럼 임금에 대한 탄력 뭐 물론 팬데믹 때 너무 그때 노동 공급이 문제가 있어서 좀 높았던 수준 기관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높았던 구간들이 있었지만 너무 낮은데 18만 개 일자리 늘는 동안 뭐 어떤 일자리들이 주로 늘었는지 아세요, 앵커님? 글쎄요.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주게 되는 거 보면 단기 일자리들인가요? 월드컵 앞두고 레저 여가, 그다음에 뭐 도소매업, 일부 운송,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해고 데이터 나오면서 이제 뭐 챌린지 그레이 뭐 해고 데이터 나오면서 어느 쪽 일자리가 지금도 제일 많이 사라지느냐? 2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5천 명 잘랐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아마존 주가가 조금 반등할 때 그 올라간 주가 절반은 아마존 노동자들 해고한 그 비용 절감의 효과다. 고임금 노동자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거든요. 그게 가운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 미국의 임금의 선행 지표인 노동 비용 같은 게 최근에 탄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물가는 올랐죠.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로 이제 3% 중반대에서 이제 처지고 있죠. 팬데믹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 오른쪽 끝에 나와 있지만 이 요 파란색 막대기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넘어가 있죠. 얘가 뭐냐? 실질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임금에서 물가 오른 거 빼고 나니까 난 실질적으로 버는 건 이제 마이너스야. 이 실질 임금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시차를 두고 소비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자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서 생각하는 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6월달에 기사 표면이 트럼프가 전쟁을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란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리얼 웨이지 및 리얼 컨섬션 이런 쪽에 부담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나와 있죠. 24년에 100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이제 물가를 제거해 놓고 내가 100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얼마? 99.5. 이게 최근에 조금 반등했죠. 왜 반등했는지 아세요? 그나마 4월달에 세금 환급해주고요. 농민 지원금 같은 거 나와가지고 그게 일부 보조금 때문에 여기 조금 반등했는데 24년 연말 대비 내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소비는 못 줄였죠. 그게 얼마나 진행됐다? 1년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아까 월마트 주가 운운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이 활용점정 차트가 얘입니다. 미국 유통업체도 참 보시면 팬데믹 과정에서 주가 많이 올랐죠. 여기 이 대형마트의 주가라고 하는 건 3개 업체를 단순 합산한 겁니다. 저기 코스트코, 그러니까 월마트, 코스트코, 크루거 이 3개를 합산한 건데 올해도 이제 월드컵 앞두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고점을 높였는데 5월달 고점 대비 요거 얼마 안 빠진 것 같으시죠? 20% 빠졌습니다. 근데 월드컵도 하고 있는데 소비 아직까지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 가운데 그림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소득 여건 대비 소비의 이 괴리차가 1년을 넘게 끌고 와서 이 정도 벌어졌으면 아까 제가 치플레이션까지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재화 가격은 다 올랐고요. 이게 최근에 이 주가가 빠진 가장 큰 이유가 월마트 제가 실적 보고서 1분기 때 실적 보고서를 봤더니 그 IR 담당자들이 이제 가이던스라는 걸 주죠. 좋게 못 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재화 가격은 다 올랐고 뭐 제반 뭐 지금 비용들 금리도 높고 여러 가지 사정도 보니까
아니 우리 이제 아이폰도 작년보다 20-30% 비싸지고 했는데 이런 가전이나 이런 건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생필품 말고는 뭐 이제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게 이제 좋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국 주가는 이제 뭐 그럼 전체적인 미국 경제가 좀 나빠지고 미국 증시도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실마리가 전 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미국 고용 지표가 뭐 계속 실업 수당이나 이런 거 갖고 좀 취약한 부분이 나올 때 그런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으시다가 3분기에 미국 고용 딱 지표들 휘청했더니 9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했는데 올해는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제가 봐도 물가에 대한 텐션이나 이거 다 빼면 연내 진짜 동결만 해줘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이 현실들이 3분기에 오히려 미국의 이제 저는 그래서 아까 월마트 주가를 얘기 드린 거예요. 3분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탄력들이 조금 미국 소비가 좀 희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투자 쪽에 아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미국의 전체적인 소비나 이런 탄력들이 빠지면서 금리에 대한 텐션들이 조금 진정돼 줘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라든지 이런 데 좀 계획들이 좀 원활해질 수 있다 보고 선순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들이 지금 앞으로 2달 정도 내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넘어가는 실적 잡힐 때쯤에 월마트 주가가 저는 여기 요 한번 작년에 이제 갤갤댔던 수준을 좀 깨주고 내려가주면 연준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 본 경기보다는 아주 좋지는 않구나. 작년에 75, 재작년에 100bp나 만큼은 아니겠지만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또 하반기에 한번 생각해 주시면 저는 그 부분이 올해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금 늘어나고 있는 아까 우리 앵커님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빌리는 양이 많은데 네. 금리까지 이렇게 텐션을 주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조금 공포스럽게 얘기 드렸지만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연준도 그 무게감을 알고 있을 거다. 저는 워시가 최근에 그 모든 포드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추는 이유가 그런 데 조금 기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희망적인가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AI가 미국의 금리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고 AI 투자가 지속되려면은 금리는 좀 내려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딴 데서 그 금리의 깁을 빼줄 힘이 딴 데서 빠져줘야 다른 돼요. 데서 AI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빠져야 되는데 그거는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약화되는 거에서 시그널을 찾자. 이렇게 좀 종합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 2년이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올해 내내 주식만 투자했는데요. 네. 그러면 어차피 그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우려는 쓸데없는 걱정이니 네. 주식을 더 사갈 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으니 국채 금리가 지금 너무 높다. 채권을 좀 담아가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6대4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요. 왜냐하면 주가 변동성도 커지고 아까 얘기했던 의심들이 들어오니까 미국채 10년도 지금 4.5, 우리나라 10년도 4.3이 넘는 이 상황에서 이 정도에서는 이제 좀 깔아볼 자산들은 깔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멋진 신세계가 있다 해도 그래서 저도 그 차원에서 반을 정리했는데 채권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런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고민해봐야 될 시점에 왔고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과 함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타코였다. 유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냥 또 쉽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올해 분명히 4월 넘을 때까지 미국 그 전쟁 때문에 유가가 80, 90달러 우리나라 반도체 호조가 없었다 해도 그 상황이 유지되면 금리 인상이 우리도 2번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근데 우리는 반도체 호조 때문에 그보다 더 세게 지금 금리를 올릴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라고 전 봅니다. 미국 이제 이 이란과의 또 이제 MOU는 의미 없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긴장을 유가를 좀 낮춰줄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나와야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텐션들이 조금 빠지면서 8월 달부터 시장의 반전의 계기를 좀 마련한다. 저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악재는 제가 제일 많이 본 사람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조차도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시사는 못했지만 이미 반기 자료에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게 뭐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나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3주간의 조정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기서쯤에는 다시 재정비를 하고 오늘 봤더니 우리나라 전체 시총 대비 예탁금이 바닥을 치고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총이 너무 많이 빠졌죠. 근데 그게 예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작년까지 시장이 멀쩡했을 때는 전체 시총 대비 예탁금이 2%에서
2% 중반 정도 수준이 있었어야 되는데 올해 한참 주가 많이 오를 때는 그게 1%까지 쪼그라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절반 정도 총알이 좀 부족했던 거죠. 우리가 뭐 지금 수급이 꼬였다 얘기할 때 뭐 레버리지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개선점을 찾고 있으니까 우리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들 확인하고 나시면 제가 결국은 또 희망을 조금은 드려야 되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드렸다시피 지금 살펴야 될 우려 포인트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얘기 드리고 갈게요. 다시 주가가 반등했어. 네. 그러면 이 문제들이 사라진 거냐? 올해 연내 연말쯤 가서 내년까지 미 연준의 텐션,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으면 이 하이어 포 온거에 대한 텐션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빚은 계속 늘어요. 네. 내년쯤 가서도 우리가 아무리 이제 반도체가 쇼티지고 그런 걸 봐도 올해 이 7월 달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재차 주가가 반등했을 때는 무조건 멋진 신세계만 보고 갈 수 없다라는 거를 계속 좀 학습하시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누가 야 일단 반등이라도 좀 하고 얘기는 그쵸. 하시는데 저는 오늘 딱 그 정도 포인트 제가 보고 있는 리스크 팩터들 얘기해 드렸고 앞으로 한 2주간의 시간에 미국 유가랑 실적들 관련돼서 보고 8월 달에는 연준이 적어도 아 금리 진짜 올려야 돼. 그 정도의 긴장은 빼줘야 우리가 이제 이 3분기 안에 최소한 전고점은 아니어도 의미 있는 네. 반등을 볼 수 있겠다 얘기 드리겠습니다.